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한 시골 마을의 둔벙입니다. 지금 빈 둔벙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둔벙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겨울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둔벙은 작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둔벙에는 주로 민물새우와 잠자리 유충 등 손톱보다 작은 동물들이 사는데 이러한 습지 동식물은 둔벙에 물을 빼면 물과 함께 사라지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둔벙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한 시골 마을의 둔벙입니다. 지금 빈 둔벙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둔벙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겨울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둔벙은 작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둔벙에는 주로 민물새우와 잠자리 유충 등 손톱보다 작은 동물들이 사는데 이러한 습지 동식물은 둔벙에 물을 빼면 물과 함께 사라지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둔벙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한 시골 마을의 둔벙입니다. 지금 빈 둔벙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둔벙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겨울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둔벙은 작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둔벙에는 주로 민물새우와 잠자리 유충 등 손톱보다 작은 동물들이 사는데 이러한 습지 동식물은 둔벙에 물을 빼면 물과 함께 사라지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둔벙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뒤에 보이는 것은 한 시골 마을의 둔벙입니다. 지금 빈 둔벙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둔벙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든 작은 웅덩이를 말하는데요. 보통 겨울철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벙은 작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에 다양한 습지 동식물이 사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둔벙에는 주로 민물새우와 잠자리 유충 등 손톱보다 작은 동물들이 사는데 이러한 습지 동식물은 둔벙에 물을 빼면 물과 함께 사라지거나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습지 동식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둔벙에 어느 정도의 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수컷의 배를 보면 캥거루와 비슷한 주머니가 있는데요. 주머니 내부에는 알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수컷 해마는 알을 가진 암컷을 만나 이 주머니에 알을 받아야 합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헛배를 부풀려 크기를 과시하기도 하죠. 일단 알을 받는 데 성공하면 아빠가 될 해마는 불룩해진 배를 가지고 헤엄쳐 가버립니다. 1, 2개월 후 해마는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어린 해마들을 낳는데요. 꼬리부터 톡톡 튀어나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주머니를 비틀어 짜는 듯한 행동으로 출산을 다 하고 나면 아빠 해마는 지쳐버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보시는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수컷의 배를 보면 캥거루와 비슷한 주머니가 있는데요. 주머니 내부에는 알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수컷 해마는 알을 가진 암컷을 만나 이 주머니에 알을 받아야 합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헛배를 부풀려 크기를 과시하기도 하죠. 일단 알을 받는 데 성공하면 아빠가 될 해마는 불룩해진 배를 가지고 헤엄쳐 가버립니다. 1, 2개월 후 해마는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어린 해마들을 낳는데요. 꼬리부터 톡톡 튀어나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주머니를 비틀어 짜는 듯한 행동으로 출산을 다 하고 나면 아빠 해마는 지쳐버립니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수컷의 배를 보면 캥거루와 비슷한 주머니가 있는데요. 주머니 내부에는 알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수컷 해마는 알을 가진 암컷을 만나 이 주머니에 알을 받아야 합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헛배를 부풀려 크기를 과시하기도 하죠. 일단 알을 받는 데 성공하면 아빠가 될 해마는 불룩해진 배를 가지고 헤엄쳐 가버립니다. 1, 2개월 후 해마는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어린 해마들을 낳는데요. 꼬리부터 톡톡 튀어나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주머니를 비틀어 짜는 듯한 행동으로 출산을 다 하고 나면 아빠 해마는 지쳐버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보시는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수컷의 배를 보면 캥거루와 비슷한 주머니가 있는데요. 주머니 내부에는 알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수컷 해마는 알을 가진 암컷을 만나 이 주머니에 알을 받아야 합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헛배를 부풀려 크기를 과시하기도 하죠. 일단 알을 받는 데 성공하면 아빠가 될 해마는 불룩해진 배를 가지고 헤엄쳐 가버립니다. 1, 2개월 후 해마는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어린 해마들을 낳는데요. 꼬리부터 톡톡 튀어나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주머니를 비틀어 짜는 듯한 행동으로 출산을 다 하고 나면 아빠 해마는 지쳐버립니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입니다. 한국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당시엔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 생명지대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곳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30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이곳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화해와 신뢰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입니다. 한국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당시엔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 생명지대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곳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30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이곳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화해와 신뢰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입니다. 한국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당시엔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 생명지대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곳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30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이곳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화해와 신뢰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입니다. 한국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당시엔 거의 모든 것이 초토화됐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해 생명지대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 이곳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30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이곳이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화해와 신뢰의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유리구슬은 신라시대의 지배층이 사용한 목걸이에 달려있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지름 1.8cm의 이 작은 유리구슬 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신라인의 얼굴은 아니다. 코와 눈, 피부 등이 매우 이국적이다. 그 당시 신라에는 유리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구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그 출처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한 섬에서 비슷한 유리 구슬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슬안의 얼굴과 제작 기법이 모두 신라에서 발견된 유리 구슬과 같다. 1500년 전 이곳의 구슬이 신라로 전해졌던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유리 구슬에서 그 옛날 신라가 5300km나 떨어진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보이는 이 유리구슬은 신라시대의 지배층이 사용한 목걸이에 달려있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지름 1.8cm의 이 작은 유리구슬 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신라인의 얼굴은 아니다. 코와 눈, 피부 등이 매우 이국적이다. 그 당시 신라에는 유리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구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그 출처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한 섬에서 비슷한 유리 구슬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슬 안의 얼굴과 제작 기법이 모두 신라에서 발견된 유리 구슬과 같다. 1500년 전 이곳의 구슬이 신라로 전해졌던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유리 구슬에서 그 옛날 신라가 5300km나 떨어진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유리구슬은 신라시대의 지배층이 사용한 목걸이에 달려있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지름 1.8cm의 이 작은 유리 구슬 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신라인의 얼굴은 아니다. 코와 눈, 피부 등이 매우 이국적이다. 그 당시 신라에는 유리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구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그 출처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한 섬에서 비슷한 유리 구슬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슬 안의 얼굴과 제작 기법이 모두 신라에서 발견된 유리 구슬과 같다. 1500년 전 이곳의 구슬이 신라로 전해졌던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유리 구슬에서 그 옛날 신라가 5300km나 떨어진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보이는 이 유리구슬은 신라시대의 지배층이 사용한 목걸이에 달려있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지름 1.8cm의 이 작은 유리 구슬 안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신라인의 얼굴은 아니다. 코와 눈, 피부 등이 매우 이국적이다. 그 당시 신라에는 유리 제작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구슬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리는 그 출처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동남아시아의 한 섬에서 비슷한 유리 구슬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구슬 안의 얼굴과 제작 기법이 모두 신라에서 발견된 유리 구슬과 같다. 1500년 전 이곳의 구슬이 신라로 전해졌던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유리 구슬에서 그 옛날 신라가 5300km나 떨어진 나라와 교역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충돌이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안겨주기도 했다. 판이 충돌하면서 지각이 바뀔 때 지구 깊숙한 곳에 있던 구리나 금, 석유 등의 자원이 지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리 등을 이용하여 단단한 연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인류 문명을 급격하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고대 문명 13곳 중 11곳과 현존하는 세계 최대 도시 20곳 중 10곳이 판의 경계 근처에 있다. 인류는 판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안고 살아온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충돌이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안겨주기도 했다. 판이 충돌하면서 지각이 바뀔 때 지구 깊숙한 곳에 있던 구리나 금, 석유 등의 자원이 지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리 등을 이용하여 단단한 연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인류 문명을 급격하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고대 문명 13곳 중 11곳과 현존하는 세계 최대 도시 20곳 중 10곳이 판의 경계 근처에 있다. 인류는 판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안고 살아온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충돌이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안겨주기도 했다. 판이 충돌하면서 지각이 바뀔 때 지구 깊숙한 곳에 있던 구리나 금, 석유 등의 자원이 지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리 등을 이용하여 단단한 연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인류 문명을 급격하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고대 문명 13곳 중 11곳과 현존하는 세계 최대 도시 20곳 중 10곳이 판의 경계 근처에 있다. 인류는 판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안고 살아온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충돌이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안겨주기도 했다. 판이 충돌하면서 지각이 바뀔 때 지구 깊숙한 곳에 있던 구리나 금, 석유 등의 자원이 지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리 등을 이용하여 단단한 연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인류 문명을 급격하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고대 문명 13곳 중 11곳과 현존하는 세계 최대 도시 20곳 중 10곳이 판의 경계 근처에 있다. 인류는 판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안고 살아온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두운 밤, 나방들이 빛을 향해 모여든다. 나비와 비슷하지만 나비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온 나방. 사람들은 나방이 밤에만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꽃에 앉아 꽃가루를 모으고 있는 이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색깔이 칙칙하다는 것도 우리의 편견이다. 나비보다 색이 다양하고 무늬가 화려한 경우도 많다. 나방의 몸에 붙어 있는 가루들도 사람들이 나방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을 유발하거나 특별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나방의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먹어 해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사실 숲의 생태계에서 보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대량 번식하는 나방의 애벌레는 새들의 가장 중요한 먹이인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암컷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나뭇잎을 뜯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통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오랑우탄은 왜 이 나뭇잎을 뜯고 있을까?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즙을 팔에 바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생긴 통증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인간처럼 약초를 먹는 오랑우탄은 발견된 적이 있으나 나뭇잎을 즙을 내어 바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암컷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나뭇잎을 뜯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통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오랑우탄은 왜 이 나뭇잎을 뜯고 있을까?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즙을 팔에 바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생긴 통증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인간처럼 약초를 먹는 오랑우탄은 발견된 적이 있으나 나뭇잎을 즙을 내어 바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암컷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나뭇잎을 뜯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통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오랑우탄은 왜 이 나뭇잎을 뜯고 있을까?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즙을 팔에 바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생긴 통증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인간처럼 약초를 먹는 오랑우탄은 발견된 적이 있으나 나뭇잎을 즙을 내어 바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암컷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나뭇잎을 뜯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통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오랑우탄은 왜 이 나뭇잎을 뜯고 있을까?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즙을 팔에 바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생긴 통증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인간처럼 약초를 먹는 오랑우탄은 발견된 적이 있으나 나뭇잎을 즙을 내어 바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다시 들으십시오.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43번. (44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다시 들으십시오. 새끼 상어가 꼬물꼬물 헤엄을 치는 이 작은 공간은 어미 황갈색 수염 상어의 자궁 속이다. 새끼 황갈색 수염 상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약 10개월을 보낸다.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탯줄이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는 걸까? 어미상어는 수정이 되지 않은 수십 개의 무정란을 자궁 속에 가지고 있다. 탯줄이 없어 움직임이 자유로운 새끼 상어는 이 알들을 찾아다니며 먹는다. 어미상어 뱃속에서부터 헤엄치는 법과 먹이 찾는 법을 함께 익히고 있는 셈이다. 세상을 살아갈 만반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 마침내 새끼 상어는 자궁 밖으로 나온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1분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본다. 꽃, 책상, 사슴 등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사이로 인상을 쓴 얼굴 사진 하나가 스쳐간다.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수많은 사진 중 인상 쓴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다. 편도체가 그것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해 재빨리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정 장면에 대한 공포는 생존을 위한 뇌 학습 결과인 것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친다. 하지만 편도체가 손상된 쥐는 천적에 대한 기억이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1분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본다. 꽃, 책상, 사슴 등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사이로 인상을 쓴 얼굴 사진 하나가 스쳐간다.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수많은 사진 중 인상 쓴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다. 편도체가 그것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해 재빨리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정 장면에 대한 공포는 생존을 위한 뇌의 학습 결과인 것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친다. 하지만 편도체가 손상된 쥐는 천적에 대한 기억이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4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1분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본다. 꽃, 책상, 사슴 등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사이로 인상을 쓴 얼굴 사진 하나가 스쳐간다.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수많은 사진 중 인상 쓴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다. 편도체가 그것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해 재빨리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정 장면에 대한 공포는 생존을 위한 뇌 학습 결과인 것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친다. 하지만 편도체가 손상된 쥐는 천적에 대한 기억이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1분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본다. 꽃, 책상, 사슴 등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사이로 인상을 쓴 얼굴 사진 하나가 스쳐간다. 순간 참가자들의 뇌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수많은 사진 중 인상 쓴 얼굴을 또렷이 기억했다. 편도체가 그것을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해 재빨리 기억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특정 장면에 대한 공포는 생존을 위한 뇌의 학습 결과인 것이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쥐는 고양이를 만나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친다. 하지만 편도체가 손상된 쥐는 천적에 대한 기억이 없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4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크기와 위험에 압도된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가로 길이만 101m다.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 이렇듯 종묘 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크기와 위험에 압도된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가로 길이만 101m다.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 이렇듯 종묘 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4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크기와 위험에 압도된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가로 길이만 101m다.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 이렇듯 종묘 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 도심 한가운데 다른 세상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종묘의 정전이다. 낮은 담장을 지나 정전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크기와 위험에 압도된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붕이다. 가로 길이만 101m다. 수평선처럼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지붕은 마치 바닥까지 덮을 듯 아래로 내려와 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룬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지붕 아래엔 화려한 색깔 하나 없는 단아한 기둥들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며 줄지어 서 있다. 이렇듯 종묘 정전은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곳답게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43번